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플레이어와 개발 반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롱 액팅 기술이죠. 그 이제 펩토라하고 인베티지랩이 제일 그쪽에 좀 앞서 있는데요. 이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참고 자료는 그 IM 증권이라고 제가 25년 올해죠. 1월 7일 날 증권사에서 냈는데 되게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비만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관련 인벤티지 랩 관련해서 이제 되게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뭐 팩토로 너무 잘 아는데 인벤티지 랩을 잘 커버를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계기가 됐고 팩토라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리포트,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 IM 증권의 리포트인데, 1월 7일 날 나왔습니다. 장민환 애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애널인데, 여튼 비만 관련해서 되게 이거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한번 공부하고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개발 방향, 전 세계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방향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답니다. 네, 첫 번째가 체중 감량 효능을 높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들 이제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지금 위고비가 어떻게 보면 jet바운드에 밀리는 게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jet바운드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jet바운드 릴리가 다 씹어먹고 있다라는 건데, 여튼 요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지방 감소 부작용 및 내약성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요 현상이라든지 이제 근육량 이런 거 부작용들 떨어진다는 이런 것들 이제 이 복약 이런 것들 개선하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약 편의성을 제고하는 시도로 이제 파악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펩토론하고 인벤티지 랩이 하는 롱 액팅 기술이죠. 이제 주 4회 맞는 거를 매월, 월 1회로 맞는 거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가야 되는 거를 월에, 한 달에 4번 정도 가서 주사를 맞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가서 한 번에 맞는다 엄청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방언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GLP, GIP, GCG, 요거는 제가 저번 라이브 시간에도 말했는데 이게 호르몬인데요. 인크리틴 유사체가 엑세나타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크리틴 호르몬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췌장에서 작용하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인크레딘 유사체는 식후혈당에 도움을 주며 체중 조절 효과에도 있어 비만한 당뇨인에게 사용됩니다. 인크레틴 유사체는 주사제이므로 주사법 교육을 받아 투여해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인크레딘 조합이 이제 GLP, GIP, GCG, 그 다음에 암린까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GLP-1 이렇게 해서 아까 암린까지 네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만든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핫한 게 어떻게 보면 저분자 화합물 또는 플랫폼 기술을 통한 경구용을 만들 거나 이제 장기 지속 제형 개발, 이게 대표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펩토론이나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지속형 제형을 개발하는 거죠.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주 맞을 걸 월 4회 맞을 걸 월 한 번을 맞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플랫폼 기술의 가치에 이제 우리 국내는 우호적인 국내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국내 바이오텍은 제형 관련 플랫폼 기술 경쟁력을 주목을 받는다. 비만,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 감량 효능을 확인하는 대규모 임상 상상을 위해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심혈관 질환 등 동반 질환을 갖는 환자 대상의 추가적인 효능 확인이 필요한 적응증 특징을 고려했을 때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고 마일스톤 로열티를 받는 사업 모델은 국내 업체들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시장 진입 방안이며 시장의 기대감에 선반영 투자 포인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단 비만 치료제를 직접 개발을 해서 이제 릴리나 노보리스크를 이제 시장을 뺏는 이런 거는 되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이제 우리 국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 기업들 알테오젠, 뭐 에이비엘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뭐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로열티를 받고 이제 마일스톤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되게 지금 성과도 잘 내고 있고 시가총액도 지금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도주자가 알테오젠이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이 되게 국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핫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비파마라 경쟁을 해서 하는 거는 되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플랫폼 기술이 제공하면서 이제 뭐 계약금, 로열티, 마일스톤 받아서 이렇게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들은 되게 현실적인 신약 진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신약 개발 비용보다도 이제 플랫폼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해야죠. 미리꾸죠. 요거에 대해서 좀 여기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이 마이크로스피어 현 위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제형 플랫폼 기술은 일반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약물을 물성을 갖추기 위해 주로 적용이 된다. 미리꾸 마이크로스피어죠. 그래서 생분해성 고분자의 활성 성분을 봉인된 구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대표적인 제형 기술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사탕을 만든다는 기법이라고 제가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API 이 약물에다가 이거를 이제 알사탕을 만들어서 우리 알사탕을 먹으면 어떻게 보면 천천히 녹아서 몸에 흡수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약물이 1989년 출시된 만큼 상당히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업화된 미리꾸 약물은 일부 진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며 소수에 불과한데 이는 낮은 균일성, 재현성의 문제로 고품질 양산이 어려운 특성과 낮은 약물 봉입률 등의 단점에서 기인한다. 미리꾸 제형 개발의 난이도는 국내 바이오텍이 글로벌 제약사와 맺은 주요 계약에도 반영되어 유의미한 규모의 업로드 및 마일스톤이 발생할 본 계약 이전에 일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갖는다. 이는 기술을 도입하는 글로벌 파마 입장에서는 미리꾸 개발에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한 결정으로 추정되며 결국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접근법을 갖추어야 유의미한 규모의 본계약을 이룰 수 있는 전망이다. 이걸 보면 저희 이제 펩트론이 이제 기술 개발 공동 개발을 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미리꾸 이런 기술 자체가 오래됐답니다. 오래됐는데 이런 낮은 균일성, 이 재현성 문제, 그리고 고품질 양산이 어려운 특징과 이런 약물 봉인율 단점에 기인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계약 이전에 이게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물 효능이라든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를 확인한답니다. 비파마 입장에서. 그래서 되게 확인하는 단계를 가진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펩트론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판단할 중요한 기준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생산된 미리규의 균일성, 요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된 제품이 미리규의 균일성. 그러니까 균일하게 이제 만들어졌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 1회 이상 간격으로 투여한 PK. 이제 PK, PD 데이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PK 프로파일, 이제 PD,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PK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한국어는 약물 동태양으로 불리면 인체가 약물에 미치는 영향, 쉽게 얘기하면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 프로파일은 뭐냐면 양력학을 의미하며 이는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약효 효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PK는 부작용, PD는 약효 효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꾸의 가장
그게 뭐냐면 약효는 뭐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부작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K 프로파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량 생산 가능성 및 테크 트랜스퍼 기술이죠. 용이성.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이 용이해야 된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꾸 이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미리큐의 균일성과 이제 PK, 이제 부작용, 그리고 대량 생산 가능한지 아닌지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 랩에 그, 요 드럭 플루이드이죠. 그래 개선이 된 포인트인데 동사에 인벤티지 랩 드럭 플루딕은 미세 유세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미세 유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기술로 다중 채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량 생산이 어려운 기존 단점을 극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3,000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고집적 프로세서 개발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150만 바이알 미리꾸 생산이 가능하다. 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3,000개 채널로 이루어진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000개 정도 갖고 150만 바이럴 미리꾸를 생산이 가능하다. 요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세서는 지름 150mm의 소형칩에 구현되는데 이러한 생산 플랫폼은 병렬적인 생산과 파트너사로 테크 트랜스퍼가 용이한 장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케일업에서 차별화와 함께 채널 내 유소 편차를 0.5% 이내로 최적화, 균일성을 극대하여 해당 플랫폼으로 얻는 미립구는 약물을 과도한 초기 방출 없이 원하는 혈중 용도가 유지되는 PK를 갖는다. 동사의 플랫폼 기술이 갖는 장점을 고려했을 때 주요한 포인트인 스케일업의 리스크를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파트너사가 원하는 PK 프로파일, 확보 시 본격적인 계약 논의가 가능한 전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량 생산이랑 인벤티지 랩의 성공이 보면 대량 생산이랑 PK 프로파일 요게 확보가 중요하다.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롱 액팅 기술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 에멀전 요 방식이죠. 요게 맨 왼쪽.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드. 요게 이제 인벤티지 랩의 이제 그 기습입니다. 미세 유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프레이 드라이. 이게 분무 건조 방식이죠. 이게 펩토렌의 스마트 대포 핵심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미세 유체라는 거는 요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이 유체, 그러니까 물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이제 이 조그만 데에서 이 미립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형을 만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립구 생산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인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하고 액체를 그냥 이제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전통적인 미립구 생산만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혼합해서 물하고 기름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섞는답니다. 이렇게 해서 현타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체상을 분리해서 건조하는 방식을 만들어진답니다. 이러한 방법은 공정이 간단한 장점이 있는데 균일하지 않답니다. 미립구의 크기 및 형태가 문제점을 갖는다. 특히 생산된 미립구 품질 차이는 체내의 투입 후 분해 과정에서 약물이 초기에 과도하게 방출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개선했는 게 어떻게 보면 펩트론의 분무 건조 방식하고 인벤티지 랩의 미세 유체인데 먼저 이제 개발됐던 게 펩트론의 분무 건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생산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분무 건조 방식인데 이 분무 건조 방식 같은 경우는 수요율은 높지만 균질한 미립구 생산이 어렵다라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요율이 높다는 건 대량 생산에는 되게 유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분무 건조로 어떻게 보면 이 뿌리는 거죠. 그걸 뿌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건조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라면 스프처럼 바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 건조를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분무하면서 이렇게 훅 뿌리니까 대량으로 생산이 많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세 유체는 아까 얘기했던 요런 관에다가 이제 통과를 시켜서 작게 만들어서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뭐냐면 미세한 관에서 유기상, 수상을 유속을 통해서 조립해서 이 미리꾸를 합성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집적도 향상을 통한 대량 생산에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대량 생산에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미세 유체라는 거는 매우 좁은 터널, 그러니까 폭 수십 마이크로미터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를 통해 소량의 유체를 이동시키는 기술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의 핵심 기술은 미세 유체, 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좁은 터널, 요렇게 아까 요 보시면 요 유속을 통해서 이 0.5%를 다 그래요. 쫙 뿌려서 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균일한 이런 미리꾸를 만들기 되게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PI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펩타이드 의약품이죠. 이거를 이제 폴리머랑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가운데 게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스피어 프로덕션이라는 게 요게 아까 그런 관에다가 이제 이 미세한 관에다가 이제 이걸 섞어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균일하게 이제 미세하게 나오는 거죠. 이래서 오른쪽에 솔벤터 있을 때 이게 건조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가 플로에서 균일하게 나온 거죠. 요렇게 건조시킨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지금 나는 미세유치 방법을 생산된 미리쿠가 대량 생산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아까 그 채널 말씀드렸잖아요. 채널. 아까 뭐 3,000개 정도 된다는데 150만 바야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오른쪽에처럼 이제 이런 이 한 개로 쏘게 되면 우리가 분무는 쭉 뿌려서 어떻게 보면 건조시켜서 바로 만들잖아요. 알사탕 것처럼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미세한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다 통과를 시킵니다. 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집적도 아까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집적도가 뭔데 일단 요 장에서 보시면 왼쪽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병렬로 쭉 많이 해서 많이 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가지고는 대량 생산을 하니까 이 대량 생산을 다중 채널로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미리쿠 형태가 보면 이제 기존 거보다 이제 이 그 미세 유체로 하게 되면 이제 되게 오른쪽이 되게 균일하게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벤티지 랩의 기술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 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드롭플루이드 그러니까 미세 유체로 한 거니까 보면 빨간색에서 해서 이제 크게 이제 부작용 부분도 이제 해결한 거죠. 그러면 PK에 일단은 해결을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미세 유체 기법이 균일한 입자를 다 만들 수 있는데 핵심은 이제 남은 숙제는 뭐냐면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펩트론의 분무 건조 방식은 이제 아까 장점이 뭐냐면 수율은 높답니다. 대량 생산이 왜 분무를 후 뿌려서 이제 바로 건조시켜서 만드니까 되게 이제 대량 생산이 유리한 거죠. 근데 단점은 균질한 미리쿠 생산이 어렵다는 그러니까 좀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펩트론이 이제 요번에 업그레이드 한 게 뭐냐면 이 균질한 미륵구 생산을 위해서 초음파 분무 건조를 이제 특허를 낸 거죠.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했던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펩트론의 기존 분무 건조 방식의 핵심이 뭐냐면 장점은 이제 대량 생산은 유리한데 그 단점이 뭐냐면 균질한 미립구 생성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초음파 분무 건조를 통해서 이제 균질한 미립구를 생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릴리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됐고 그래서 지금 그 시장 적용님께서 말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유하는 게 이제 균질한 미리코 생성이 어렵다라고 자꾸 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떤 리포트상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무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어떻게 보면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벤티지 랩의 미세 유체 얘가 장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균질한 미리코 생성이 가능한데 단점이 뭐냐면 집적도 향상을 위한 대량 생산이 어렵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적도라는 게 아까 그 관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유속을 통해서
일정하게 하는데 이게 직접 도달하는 게 이게 100평의 공간에서 100사람이 일하는 거라 50명이 일하는 거라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병렬 이제 멀티 다중 방식이라고 지금 이제 3,000개, 그러니까 이게 계속 관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분무 건조 방식은 이 하나의 그걸로 초음파로 쫙 뿌려서 그냥 바로 만들면 되니까 되게 비용이라든지 적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인벤티지 미세 유체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처럼 이 다중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속을 이제 보내려 하면 이걸 최대한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 대량 생산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시장 적용이 아이스맨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유속 편차의 0.5%, 3,000개의 멀티 채널을 개발 완료했고 현재 9,000개 채널로 업그레이드 중이. 그러니까 이게 9,000개 채널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서 나와 있지만 3,000개 채널에서 연간 이제 150만 바이알을 미리큐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이 공장이 1,000만 바이알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 바이알로 하려 그러면 아까 저 9,000개까지 만들었는데 저거를 이제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러니까 요게 여튼 뭐 인벤티지 랩도 여튼 뭐 기술은 너무 좋은데 인벤티지 랩의 이제 최종 이제 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 이슈가 남았다. 요것만 이제 극복하게 된다 그러면 인벤티지 랩도 괜찮다. 근데 요게 이제 현재 검증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의 이제 롱액팅 기술에 있어서 펩트론은 초음파 분무 건조를 통한 균질한 밀입구 생성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분무 건조 방식이 아니라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을 통해서 아까 뭐 인벤티지 랩도 이제 그 유속을 통해서 하는데 그 입구를 다 작게 하면 더 세분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펩트론도 어떻게 보면 통과할 때 처음에는 그냥 분무 건조 방식을 했는데 균질이랑 밀입구 생성이 안 돼서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게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으로 해서 균질이랑 밀입구 생성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무 건조 방식의 단점을 초음파 분무 건조로 극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릴리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벤티지 랩은 아직까지 대량 생산에 대한 검증 중이다. 지금 현재 3,000개 멀티 채널 완료, 그리고 9,000개 채널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이게 이제 시장 적용님께서 여기 밑에 내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9,000개 해봤자 아까 3,000개가 150 바이알만 바이알을 했으니까 3배 하니까 450만 바이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그 2공장 펩트론 2공장 그게 1,000만 바이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아직까지 부족한 거죠. 근데 자꾸 얘는 멀티 채널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시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어떻게 보면 인벤티지 랩이 어떻게 보면 비파마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 대량 생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PK 데이터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에 걸리는 건 이제 펩트론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고 마지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량 생산 가능성,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된 미립구의 균일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펩트론의 스마트 태포 플랫폼인데 이거는 초음파로 극복을 한 거고, 지금 인벤티지 랩은 1번, 2번은 상관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그 이제 3번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 가능성, 그리고 테크 트랜스퍼, 그러니까 기술 이전, 요것만 이제 해결을 하면 인벤티지 랩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펩트론의 분무건조, 초음파 분무건조입니다. 그리고 인벤티지의 미세 유체, 이렇게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펩트론이 지금 여기 이제 또 정리를 잘 해놨다는 건 우리 장기 지속형 플랫폼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음파 노즐을 통해서 마이크로스페어 생산하는 플랫폼인 거고, 인벤티지는 유체 역학 기반 아까 얘기했던 미세 유체, 그러니까 미세하게 흘려가지고 쏴서 이제 만드는 이런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경쟁사 뭐 DNT 파마 때도 있고 경구용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아센디스 파마 이거는 이제
로보티스크는 하고 있죠. 그래서 타사, 해외 이제 이런 업체들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되게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런 이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리포터는 저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엄민영 애널 리포터도 제가 참조는 많이 하지만 되게 괜찮은 리포터라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인벤티지 랩, 요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게 인벤티지 랩하고 베링거 인계라인 공동 개발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계약금 신약 후보 물질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인벤티지 랩이. 그리고 그 LAI 후보 제형 개발하고 있고 비임상용 시험 시료를 공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링거에서 계약금도 주고 이렇게 진행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보면 경쟁사 대비 빠른 기간 안에 초창기 제형 개발 중 내년 중 검증 완료 목표이며 현재 개발 상황 순항 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6년 검증 완료가 목표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상황이 순항 중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되면 26년에 완료되면 검증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텀시 수령하겠죠. 이제 이거는 팩트는 다 했습니다. 텀시이란 게 주요 계약 조건이겠죠.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되고 누구 거 쓰겠다면 텀시 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시사 이제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팩트로는 이 과정을 다 겪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고 지금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량 생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을 26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라는 게 베링거라 목표라고 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26년 이제 검증 완료를 목표로 인벤티지 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팩트로는 2.2조 정도 하고요. 인벤티지 랩은 0.2조 정도, 2천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총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는 나는데요. 그 시총 차이의 원인이 보면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릴리랑 하는 거죠. 이제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이제 어떻게 보면 1등이라 하는 거고 베링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좀 후발주자죠. 그래서 베링거랑 이제 협업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본계약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본계약. 근데 이제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베링거랑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 관련해서 그런 검증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걸 보시면 여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총 차이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1위 비만 치료제 이제 젯바운드 릴리랑 하는 거고 이제 베링거는 이제 개발 중인 회사나 이제 인벤티지를 개발 중인 회사랑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릴리에게 PT404 기술 이전을 확신하냐라는 거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엄민용 애널이 이제 신청을 적은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BTS 보면 알테오제 같은 경우도 24년 7월 8일 리포트에 보시면, 테르가지 승인 나고 나서 바로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ADC, SC도 에러 순항인데 이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 이전은 이제 기존대로 3분기 목표 순항 중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8일날 계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엄민용 인원은 이제 절대 희망을 적는 게 아니랍니다. 사실을 확인해서 왜 자기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회사랑 이제 대표도 그렇고 IR 팀도 그렇고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할 건데 팩트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희망사항을 적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민용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점이 나오는 걸 거의 임박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민용이 시점을 적으면 100%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빗대서 이제 우리 이제 IR 끝나고 작년 12월 26일 날 리포트가 나왔죠, 페트로. 거기도 보면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본계약 여부는 기술 검토 기간 및 임상 결과가 무관하다. PT404 젯바운드 1개월 제형 추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임상 이상의 개시가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 일상 투약에 대한 양사 의사 결정 완료 시 본계약 체결을 바로 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시점이 나와 있죠. 내년 상반기. 그리고 기술 이전에 임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점을 내는 거다. 그래서 기술 이전 후 글로벌 임상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임상이 내년에 진행이 되려고 하면 기술 이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을 상대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건데, 이 임상을 글로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기술 이전 계약이 먼저 나오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미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미도 일상 이상을 이제 개발을 하다가 삼성 때 이제 빅파마한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가 별로 안 좋게 나와서 뻐그러졌죠. 그래서 기술 이전이 먼저 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말하는 거는 기술 이전은 무조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이 우리가 이제 펩트론을 투자하는 이유는 기술 이전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술 이전은 이제 되니 안 되냐는 논란의 의지가 없습니다. 기술 이전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제 리서처 TV가 한 말이죠. 엄민영 NR 기업 IR PT404는 임상 진입 기술 이전을 팩트로 말한 거다. NR이 말하는 건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기술 수출이나 계약에 있어서 시점을 말해주는 건 믿어야 된다. 이제 얘기하면서 알테드 에너지도 나죠. 그래서 NR이 말하는 건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시점을 말해주는 것은 믿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펩트론 원폭이 뽑는 이유는 저희는 일단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고 신약이 아니다. 제발 신약하고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약을 이제 임상을 통해서 만들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 비용도 조 단위로 드는데, 근데 저는 신약은 99.9%안 된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저는 신약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플랫폼은 기존 나와 있는 약을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에 입혀서 적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보다는 리스크가 더고 성공 사례가 되게 많고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선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는 여튼 이제 기대감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알테오젠이 이제 작년에 대시세 나오고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모멘텀이 없습니다. 에너토 다음 모멘텀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게 이제 주가가 좀 비비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비비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알테오젠에 비해서는 전 세계 1위 제약사 릴리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25래 이제 상반기 내. 그래서 이 모멘텀과 이 투자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에서 가장 큰 시장, 제가 눈에 말하죠. 하남제는 이제 현재 이제 제약바의 가장 큰 시장은 하남제인데 앞으로 가장 큰 시장은 비만 치료제다. 결론은 8개월 투자하면 5배에서 10배 수익 가능하다. 이라는 게 제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눈에 계속 말했죠. 신약 아니다. 플랫폼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탑10 요거는 이제 매출인데 24년 1등은 이제 키트루다 항암인데 2등, 3등이 위고비 잽바운드거든요. 근데 28년 정도 되면 1위가 잽바운드 80조 정도 하고 이제 2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55조. 지금 현재 1등이 키트루다가 이제 28년 한 50조 정도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약바이오 시장에 이제 1, 2등은 이제 비만 치료제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펩토론의 적정 주가는 지금 현재 이제 검증 중이라서 2조, 3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기술 이전이 되고 검증이 완료되면 시총 6조에서 10조 정도 한다. 이 시총 6조는 20년도 알테오젠 키트루다 기술 이전 그 시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테가 20년도에 기술 이전하고 6조까지 갔거든요. 그걸 참조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튼 알테는 이제 5위 기업이랑 했죠. 머크가 이제 시총 5위인데 어떻게 보면 릴리보다 이제 3배 정도 차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곱하기 3하면 18조 정도 또 갈 수 있다라는 경우고요. 거기다가 제가 말하는 건 패러다임 적용, 이제 20조, 30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익 실현 예상 시기는 이제 올해 상반기라 했으니까 상반기라면 맨 마지막이 급보수라면 6월이니까 6월 기술 이전이 나오면 대단한 계약이다 이러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세 보고 이제 한 8월 정도 정리할 거다. 해서 8개월 투자해서 5배에서 6배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요거는 제가 눈을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키트루다 이제 20년도 기술이 했을 때 6조 정도 갔다. 근데 시총이 3배 정도 차이 나니까 18조는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릴리 잽바운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28년도 아까 매출에 보면 80조 정도 예상하는데 로열티 5%하면 4조입니다, 4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년도에 1.1조 영업이익에서 시가총액 60조에서 지금 현재 70조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4조가 곱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보면 4, 6의
그 24면 240조잖아요. 그럼 240조에서 300조도 가능하니까 적정시 종을 진짜 업사이드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 10년 넘게 연평균 32% 수익률을 올리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펀드 매니저 진 크레이머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투자를 했나요? 20년 혹은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사람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한 번 실패해서는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죠. 적금 1, 2년 넣었다고 부자가 됩니까? 그런데 왜 주식 투자는 1, 2년 해놓고 부자가 안 됐다고 불평하세요? 부자가 될 때까지 투자해보세요. 미리 내 수익률가 아깝지도 않으세요. 저는 이 말 되게 공감하는데요. 근데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한 10년은 두고 파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니까 보통 한 10년 정도 주식 투자하니까 대부분 주식 갖고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주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 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8년차 정도 됐는데 올해로 이제 9년차 들어가는 거죠. 작년에 되게 큰 수익을 냈는데 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펩트론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10월 달부터 투자를 했죠. 10월 8일 날 첫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2달이 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올해 이제 8개월 정도만 투자하면 5배에서 10배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잠깐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뭐 저도 뭐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는 이제 못방 간 상태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폭등하고 오르면 너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내일은 맞출 수 없는데 여튼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건 올해 상반기에 나오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차분하게 한 8개월 정도는 좀 시간 둔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막말로 8개월 투자해서 5배, 10배 먹는다는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목 찾지 말고 그냥 팩토리에 가만히 이럴 때는 장 안 죽고 이럴 때는 안 움직 손절 안 하고 확실하게 갈로 딱 붙잡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돈 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주식 하는 사람이 또 내가 이거 수익 실현하면 또 주식 살라고 또 난리잖아요. 현금은 못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셔서 여튼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남았으니까 넉넉하게 급보수를 했을 때 어찌 보면 뭐 2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이번 달에도 나올 수도 있고 하면 이제 투자 기간이 이제 짧아지는 거죠. 만약에 1월 달에 나온다면 기껏해봤자 이제 3개월 정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3개월이고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8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3개월에서 8개월 내에 어떻게 보면 5배에서 10배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튼 너무 좀 횡보하고 좀 빠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이제 뭐 흔들리지도 마시고 지겹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여튼 제 말씀을 믿고 차분하게 좀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아마 저희끼리 막 이제 우리 멤버십 방도 난리 나고 서로 막 껴안고 이제 30만 원 갔다 50만 원 갔다 100만 원 갔다 이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축제할 날이 이제 조만간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시면 올해 상반기 내에 펩트론으로 아마 올해 진짜 큰 부를 이뤄서 이제 경제적 자유도 없고 직장 생활도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